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2부 상담 이론 및 실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이론과 과정에서 1장을 다룰 텐데요. 상담 과정의 모델부터 해서 7번째 종결 단계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담 과정의 모델.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해결 모델이라는 이런 모델을 세운 분이 바로 이간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1994년에 문제 해결 모델을 또 세웠죠. 그래서 유능한 상담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현재 시나리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원하는 시나리오를 확인하고 그리고 행동 전략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모델을 상담 모델을 주창한 그런 분들이었죠.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의 모델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 맹점을 확인하고 다뤄야 할 문제를 좀 이제 그 기회를 또 선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내가 무엇에 대해 고민이다, 어떤 부분이 힘들다 라는 부분들이 현재 시나리오를 다루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원하는 시나리오를 다루는 부분들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의 가능성, 변화 추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원하는 시나리오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세 번째 단계로는 행동 전략입니다. 가능한 행동들, 최적의 전략 선택, 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부분들이 바로 세 번째 행동 전략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모델 부분들은 또 있는가 반면에 또 공감지향 모델도 있습니다. 공감지향 모델은 카커프라는 사람이 이제 1987년에 로저스 이론적 입장을 좀 따르면서 이렇게 주창했던 상담 모델인데요. 일단은 감정에 반응을 합니다. 너는 그렇게 느끼는구나. 너는 그렇게 이렇게 좀 마음에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느꼈구나. 이런 부분으로 반응을 해주고 감정과 내용에 반응을 또 하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이구나 라는 부분들로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 문제 규명을 해줘야 됩니다. 너가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느꼈구나 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개인적 목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너가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너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또는 너가 이렇게 느끼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목표 설정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목표대로 단계를 솔선해 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너는 이제 당신은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담자와 상담을 통해서 목표로 이렇게 단계를 조절해 나가는 그런 공감 지향의 모델인 거죠. 굉장히 좀 보면은 먼저 어떤 행동이나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고 충분히 공감을 해주니까 이제 행동과 목표가 이제 서서히 다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로저스의 이런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카커프의 어떤 모형의 어떤 이런 공감 지향 모델은 굉장히 또 많은 상담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로 피드백도 하지만은 일단은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베타파가 높게 나오고 또 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좀 변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집중력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고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더 거기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공감 지향 모델은 이렇게 상담사와 이제 내담자가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할 때 먼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관심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는 그 관심을 받으니까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시군요 하면서 공감하고 반응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서 이 내담자를 이렇게 탐색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탁 캐치를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더 깊은 이해를 또 내담자를 향해서 들어가져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법으로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행동을 주도를 하면서 그것을 이 내담자가 이제 실행에 스스로가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공감 지향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뉴로 피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잘 관찰해야 뭔가 이 뇌파나 메파나 뭐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잘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관찰을 해야 나오는 부분이고 관심을 가져야 뭔가 내담자의 어떤 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탐색을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행동을 주도해서 집중을 좀 더 늘린다든지 또 이완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또 베타파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SMR파를 늘린다든지 알파파를 더 증진시킨다든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행동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해주고 상담을 통해서 유도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접수 면접은 우리가 처음 우리 상담할 때 좀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잠정적인 진단, 그래서 정신 상태를 이렇게 조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점이 있습니다. 자, 시간 제약이 있죠. 왜냐, 지금 막 왔어요. 왔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 내담자를 뭔가 안심시키거나 신뢰를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라 이렇게 해서 한두 시간 기다리게끔 하면은 굉장히 안 되겠죠. 왔을 때 바로 즉각 대응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제약이 좀 있고요. 이제 수동적인 역할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본인의 주어서 문제는 뭔가 적거나 뭐 이럴 부분들이 있어서 내담자가 뭐 상담이 본격적인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본인의 문제를 호소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시간 제약이나 그리고 또한 이 수동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경청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능동적인 참여를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에 대한 기본 정보가 어떤지, 그리고 해모, 행동, 호소 문제가 뭔지, 스트레스 원인이 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첫 대면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그래서 좀 이분은 저쪽 상담분한테 좀 전문적으로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또 이런 놀이치료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뉴로 피드백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미술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 트라우마 상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내담자가 가장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것이 바로 접수 면접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관계 형성의 단계가 있는데요. 원래 처음에 내담자는 좀 비자발적이죠. 수동적이죠. 그래서 관계 형성이 되면 이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포 형성만 되면은 굉장히 자발적인 어떤 내담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후에는 상담 성과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뇌파 심리 상담사는
물론 뉴로 피드백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체 신호를 다루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라포 관계, 신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뇌파 심리 상담사는 그냥 일반 상담사보다도 어찌 보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있는 부분들이 생체 신호를 다루고 그 측정 결과를 정확하게 잘 진단해주고 또한 설명해주고 결과 상담을 잘 하면서 굉장히 내담자한테 신뢰를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의 주호소 문제를 이렇게 적절하게 연결시켜서 매칭을 할 수 있다면은 내담자가 더욱더 자발적인 그런 태도를 갖게 되면서 신뢰관계가 더욱더 튼튼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가 그럴 때 좀 너무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청하면서 되도록이면 수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그 뒤로는 접근하시면서 상담을 끌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관계 형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관심 주기와 구조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되도록이면 이 상담 부분에 있어서도 구조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뭘 하고 언제까지 뭘 하고 그 나름대로는 플랜을 세워야 되는 거죠. 또 내담자와 같이 그랬을 때 내담자가 이분이 나한테 이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플랜을 세우고 이 목표 설정을 하면서 나하고 같이 가는구나. 굉장히 신뢰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냥 와서 그냥 고민만 털어놓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상담자의 신체 언어를 조금 더 우리가 상담할 때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스킬들이 있는데요. 솔러라고 해서 이간이 이렇게 정리를 했죠. 스쿼얼리 해가지고 똑바로 정면으로 일단은 바른 자세로 내담자를 향해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뭔가 이렇게 똑바르게 내담자를 향해서 이렇게 향해 있지 않는다면은 내담자가 굉장히 불쾌하거나 불안해 느낄 수가 있죠. 옆으로 흘끗흘끗 뭐 이런 식으로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내담자가 굉장히 좀 아무래도 좀 불편해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픈.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담자가 좀 개방적인 자세를 좀 취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러닝. 그래서 리닝. 상담자가 내담자를 향해서 조금 기울인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앉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담자를 향해서 조금 더 자세를 좀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관심이 없거나 그리고 또 좀 그래 너 해봐 이러면 좀 뒷짐지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이렇게 조금 그 내담자를 향해서 좀 기울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 컨택 적절한 시선을 마주치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나는 좀 상담사로서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참 눈 마주치는 게 힘들어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눈도 마주치셔야 되고 그리고 물론 또 뭐 기록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너무 또 많이 쳐다보면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이렇게 시선 관리를 하시면서 눈과 눈이 마주치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잘 듣고 있구나. 그리고 또 내 말에 굉장히 좀 공감해 주는구나. 격려를 해 주는구나. 이런 어떤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릴렉스드. 자,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로 좀 해야 되겠죠. 긴장된 자세로 그리고 또한 불안한 자세로 이렇게 내담자에게 향한다면은 굉장히 좀 보면은 아무래도 긴장이 더 생기겠죠. 상담자가 오히려 불안하게 손톱 뜯고 있으면서 예 말씀해 보시죠. 이건 어찌 보면은 좀 내담자가 본인도 불안한데
이 상담사도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좀 신뢰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항상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 전체적으로 솔러, 이관이 말했던 그런 어떤 상담사의 어떤 자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상담사의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솔하고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 정확한 공감, 칼 로저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죠. 이런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생체 신호를 다룬다지만은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계속 그 내담자가 그걸 토대로 해서 이어서 상담해 나가고 또 도움 주려고 하게끔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튼 이 상담자의 태도는 항상 긍정적인 존중이 있어야 줘야 된다. 그리고 정확한 공감을 해줘야 된다. 뭐 넌 최고야, 넌 훌륭해, 완벽해. 이거는 이 정확한 공감이 아니죠. 오늘 알파파가 76% 나왔었는데 어제는 70%밖에 안 나왔는데 6%나 올랐어. 정말 발전적인 부분들이야. 이런 부분들이라면 정확한 공감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상담자의 태도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상담의 구조화, 이런 부분도 역시 중요한데요. 상담 과정의 본질, 그리고 제한 조건, 방향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상담 과정의 바람직한 체계와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상담 구조화죠. 그래서 메태기는 우리가 메태기를 할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메태기는 뭘 할 것이고 그 나머지 중간 부분은 뭘 할 것이고 또 마지막 부분 단계에서는 뭘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개선이 있도록 한번 해보자. 만약에 그 중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 안 된다면은 조금 연장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담의 구조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구조화는 편안하게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처벌식으로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널 못하면은 뭐 벌금이 얼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은 지양해야 할 부분들이죠. 그렇지만은 약속 시간과 행동 규범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약속은 왜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담자가 사실 시간 약속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울증 있는 분들 보통 이 시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좀 기다려줄 수도 있고 또 좀 처음에 늦었고 지각을 했을지라도 다음부터는 조금 일찍 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도 해주면서 시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내담자는 상담이 공동의 노력이라는 것, 내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길 기대한다는 것, 비록 상담이 희망을 갖게 하지만 성공을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첫 회기를 마쳐야 한다라는 부분들. 그래요. 이제 첫 회기에 뭐 무조건 좋아집니다. 무조건 낫습니다. 그거는 좀 어찌 보면은 그 신뢰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까지는 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상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건 또 그때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신뢰를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것을 반드시 좁혀지고 반드시 해결되는 것을 약속한다.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내담자로 하여금 신뢰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 오히려 같이 노력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탐색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역할 부분들은 이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 노출과 탐색을 좀 더 증가시키고 과거의 경험, 미래 예측을 현재로 가져와서 경험하게끔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내담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과거 이야기도 하고 현재 고통스러운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내담자 부분들은 과거의 경험이나 또
또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래서 난 지금 불행해 뭐 그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은 내담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상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깨닫게끔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상담자 역할은 그런 내담자가 자각이 일어나고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진술해 주셔야 되고 바꿔 말하기 부분들도 해야 됩니다. 재진술이라는 거는 뭐 이런 부분들이죠. 상담사가 이렇게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재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느끼셨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바로 재진술이죠. 또 바꾸어 말하기도 하고요. 바꾸어 말한다면은 뭐 속담이나 또는 적절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정의 반영 등 어떤 기법을 통해서 내담자의 자기 탐색을 도와주고 생활 양식을 파악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내담자의 역할은 이해 단계에서 내담자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느냐. 전체적인 조망으로서 통찰, 그리고 변화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일치된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들. 이제 점점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으로서 내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통찰이 되면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좀 깨달음이 생겨지는 거죠. 변화의 책임이 자신이 있게 되는 부분들이 내담자가 스스로 깊은 이해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깊은 이해가 되게끔 하려면은 상담자 역할은 높은 수준의 공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최고입니다, 훌륭합니다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굉장히 좀 더 공감을 해줘야 되고요. 자, 내담자가 통찰이 일어날 정도다 라고 하면은 사실 상담자도 굉장한 수준의 통찰력도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담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자기개발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 뇌파 심리 상담사는 상담뿐만 아니라 이 생체 신호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되고 더 깊은 인간에 대한 이해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높은 수준의 공감과 직면과 해석 이런 걸 통해서 미해결된 문제에 대한 통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상담자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 조력을 해줘야 된다. 그럴 때 내담자가 통찰이 일어난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행동, 감정, 생각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이 있다. 선생님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모든 문제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상담자가 높은 수준의 공감, 이런 걸 깨달으셨군요. 이런 부분을 통찰하셨군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일관성 있는 자기 자신을 이번 기회에 발견하시게 되었군요. 그러면은 내담자가 굉장히 거기에서 내가 통찰이 났구나 하면서 변화의 주체는 나야. 그래요. 이번에 내가 좀 이걸 한번 좀 해결해보고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 스스로가 변하려고 하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마치 가르치는 듯이 저기 선생님, 진짜 선생님이 변해야 돼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선생님이 변하면 됩니다. 이렇게 꼭 집어주면서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내담자가 그런 말을 할 때 조금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더 깊은 공감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 어떤 깊은 통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해를 하게끔 해준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이렇게
문제에 대한 어떤 통찰 이런 부분이 오게 된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걸 사실 좀 믿어주셔야 돼요. 내담자가 내가 공감을 통해서 내가 신뢰관계를 확실히 하면서 그렇게 수준 높은 좀 더 깊은 공감을 해준다면 반드시 이 사람한테는 통찰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줘야 되지. 이 사람은 뭐 언제 깨달으려나 이런 식으로 조금 의심스러운 눈으로 대하면 그거는 이 사람이라는 부분들은 그게 이 모든 이 말은 안 하지만은 몸에서 눈빛에서 모든 것에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내담자가 이 사람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신뢰관계가 점점 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뇌파 심리 상담사는 어쨌든 내담자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관계. 어찌 보면 생체 신호를 다루면서 우리 내담자한테 보여주는 것이 이 기계를 통해서 착착착 드러나고 나타나니까 내담자는 너무 신기하고 그것을 설명해주는 이 상담사를 거의 이제 거의 뭐 의사 수준으로 이렇게 신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료인처럼. 우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보면은 이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상담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은 다른 상담사보다는 더 신뢰관계를 짧은 시간에 구축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지속해 나가려면은 아무튼 내담자한테 깊은 믿어주는 어떤 통찰력과 그리고 또 스스로에게 어떤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계속 가지고 그런 태도로 이 내담자를 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됐을 때 실행이 일어나는 거죠. 일단은 통찰이 일어나야 실행이 옮깁니다. 제가 담배를 끊고 싶어요. 근데 내가 왜 담배를 피우게 됐는지, 내가 무슨 원인으로, 무슨 동기로 무엇을 해결하고자 담배를 피우게 됐는지 통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담배 내일 또 끊어봐야지. 이거 끊어봐야지 해봐야 사실은 이제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가 않죠. 말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담배 이야기를 했긴 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내담자가 뭔가 자발적으로 행동 변화를 하게끔 한다면은 이제 상담자는 격려를 하게끔 해줘야 되고 적절한 목표 설정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좀 더 디테일하게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내담자가 보면은 내가 이걸 해보고 싶어, 뭐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어, 이런 실행을 하고 싶어, 그런 부분들을 결심을 할 때가 있어요. 결단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포착을 해서 디테일하게 목표 설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게끔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은 이제 계속 실행을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실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성취와 그리고 또한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종교를 또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담자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 정도면은 내가 조금 적절하게 이제 종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상담자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상담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하면은 또 만약에 또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면 이걸 또 지속해서 해볼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 시점에서 종결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또 정확하게 내담자와 이렇게 설정을 해야 또 내담자도 적절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기까지 할지, 아니면 좀 더 지속을 해볼지, 그 어려운 그 미해결 그 문제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종결 단계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상담 반응 기술이 있는데요. 자, 이 상담 반응 기술은 경청과 신체적 반응, 언어적 반응 기술들이 있습니다. 자, 적극적인 경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 음성 언어보다는 사실은 신체 언어에 사람들이 더 신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다 합시다. 근데 그냥 건성으로 당신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말만 딱 한다면은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와닿겠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어떤 뭔가 진지한 자세로 뭔가 눈빛도 달리 하면서 목소리 톤도 정말 진지하게 하면서 뭔가 당신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태도에서 진솔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언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신체 언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음성 언어는 한 7%밖에 해당되지 않고 93%가 신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청을 할 때는 초점을 유지하시고 이 내담자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이해를 하시려고 이런 적극적인 경청을 하셔야 돼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감정을 느꼈고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깊은 경청이죠. 그것이 스킬입니다. 우리가 상담가는 이 경청하는 것이 프로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경청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경청하는 스킬들은 누구보다도 굉장히 탁월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내담자의 어떤 생체 신호를 측정을 했고, 그 다음 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내담자의 어떤 몸에 대한 신호를 우리가 경청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왔군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내담자가 주고받을수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나와서요. 이렇게 됩니다. 설명하듯이 해버리면은 사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이렇게 쭉 이런 것은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는데 스트레스가 좀 굉장히 좀 높게 나왔는데요. 이건 정말 뭔가 신체가 이제 뇌나 심장에 두 군데 다 영향이 있는 부분들인데 요즘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좀 많으신가 봅니다. 네, 많습니다. 요즘에 어떻고요, 저떻고요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걸 물꼬로 하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깊은 내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경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기만 해도 내담자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빠트린과 왜곡 경청,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적절한 침묵과 정지도 좀 필요해요. 끊임없이 그냥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갑자기 탁 이야기를 안 하고 탁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기다려줄 필요도 있어요. 그러다가 눈물 흘리고 잠시만요 이렇게 눈물 닦기도 하는데 그때 막 자꾸 말을 시키고 뭔가 다른 질문을 해버리고 이러면은 또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또 적절하게 침묵을 좀 유지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함축적 의미나 영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굉장히 뭔가 형용사 단어로 아니면 추상적인 이야기로 내담자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저게 또 무슨 의미일까? 또 파악을 빨리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표현의 불일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경청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슬펐어요. 누가 그랬는데 저 굉장히 좀 슬펐어요 하는데 얼굴은 보니까 슬퍼하는 표정이 아니야. 그런 부분, 뭔가 불일치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은 이 내면이 어떤 부분일까? 라는 부분을 빨리 이 상담사가 캐치를 하고 내담자에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 내면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해 들어가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가족들한테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마음에는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자기도 자기가 통제가 안 돼서 자기가 왜 이렇게 분노를 하는지 모르겠다. 역시 이제 마음하고 행동하고 불일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포착을 해서 그리고 깊이 있게 경청해 본다면은 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신체 반응하기, 이제 상담자의 고개 끄덕임, 웃음, 찡그림, 시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냥 내담자와 이야기를 하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거나 그냥 머리 긁적긁적 하거나 그냥 눈도 안 쳐다보고 필기나 하고 있거나 그러면 내담자가 이야기하더라도 힘이 쫙 빠지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시선도 맞추시고 그리고 또 고개도 끄덕이고 내담자가 하하하하 웃으면서 아이고 그러는데 뭐 그때 아무 표정을 안 하면은 이것도 좀 그렇죠. 웃을 때는 하하 같이도 웃어주고 적절하게 거기에 좀 뭔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상 또 내가 무조건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느끼셨군요. 이런 식으로 고개도 끄덕끄덕 하면서 적절한 대화나 말을 좀 해주는 것이, 반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진솔한 태도가 내담자에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어 반응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즉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입장에서 내담자에게 반응을 하고 즉각적인 상호작용, 피드백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담자와 전체적인 관계도 검토를 하고요. 내담자의 태도에서 변화를 또 탐색을 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담자의 정서적 반응에도 그런 정서적 반응이 이제 자기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바로 즉시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반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최소의 촉진적인 반응을 해줘야 돼요. 뭔가 이야기를 하면 네, 최소한 이 정도로 해줘야 되지. 이 사람이 열심히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낸다면은 이건 뭐 사실 내담자가 굉장히 이 사람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졸고 있나 딴 생각하고 있나, 그러니까 오히려 의심이 들 때가 생기죠. 그래서 네, 예, 계속 하십시오.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어지는데, 이럴 때 내담자가 내가 좀 수용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뭔가 이 사람이 듣고 있구나. 그러면 계속 말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자, 침묵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가 한절부절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려고 지금 굉장히 슬픈 생각에서 막 그러는데 그 침묵을 또 깰 필요는 없죠. 조금 있다 보면은 선생님 제 휴지 어디 있을까요? 하면서 울기도 하고 이러는데 한참 울 때는 또 내버려둘 때도 있어요. 울고 나서 선생님 이제 계속 하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또 적절하게 침묵이 한 이후에 많이 힘드셨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무조건 끊임없이 대화하는 부분이 아니라 적절한 침묵도 대화다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승인 부분들은 뭔가 안심이나 강화론주에 사용해지는 건데요. 네, 좋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네, 당신이, 예, 당신, 그건 정말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모든 사람은 또 다 그렇게 한 번씩 그런 감정 느끼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면서 승인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모든 승인에 대해서 다 이렇게 승인한다는 것은 조금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선생님, 내 친구를 다 때리고 그냥 한 대 패주고 싶었어요. 진짜 그랬어요. 이러면 그 부분에서 무조건 잘 팼어, 잘 때렸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무조건 승인이 아니라 적절한 부분에 승인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 네, 선생님, 맞죠. 선생님 잘하셨어요. 아, 네, 누구나 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때때로는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안심을 시키는 부분들이죠. 자,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이나 자료, 의견, 자원의 형태로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뭔가 피카소를 막 설명을 하면서 뭐 피코소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뭘 한다 이러면 아 선생님 그 피코소가 아니라 피카소입니다. 그런 거는 한 번씩은 좀 정정해 줄 필요도 있죠. 그렇게 정보를 알려줄 때도 필요한 겁니다. 그거 그 사건은요 20년 전이 아니라 30년 전에 생긴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죠. 자, 직접적인 지도 이런 부분들은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시, 조언, 제안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직접적인 지도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지만 또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주 전체 회기에서 또 어떤 건 꼭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또 이렇게 지시나 조언을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이번에 뭐 저하고 이런 약속을 하셨죠. 이번에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때론 필요하다. 자, 언어 반응적인 기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을 적절하게 하는 부분들인데요. 질문은 두 가지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폐쇄적 질문이 있고 개방적 질문이 있어요. 폐쇄적 질문은 그냥 뭔가 대답이 원웨이, 한 방향으로 나오는 거죠. 자, 오늘 학교 잘 갔다 왔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예. 뭐, 그리고, 이제 숙제해야지? 예. 그리고, 이제 자야지? 이러면, 예. 그죠? 그러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방형 질문을 한다면은, 굉장히 좀 더 구체적이고 또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랑 뭐 어떤 대화를 좀 나눴니? 선생님한테 혹시 질문을 했다면 어떤 질문을 했었니?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뭔가 개방형 질문이죠. 예, 아니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좀 언어 반응 기술에서 이제 질문 부분들은 또 굉장히 또 고급 스킬이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내담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질문을 뭘로 하느냐. 사실 이 상담 고수들은 질문을 적절하게 날리거든요. 물론 아꼈다가 탁 뭔가 이렇게 레이저 질문 같은 그런 것들을 탁 날리는데 그럴 때 통찰이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지금 이렇게 막 현재 과거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는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이제 충분히 공감하고 선생님 만약에 한 20년 후에 뭐 30년 후에 세월이 지나서 만약 그때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한번 돌아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면은 또 이 내담자가 새로운 어떤 뭔가 통찰이 얻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질문을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레이저 질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좀 수준 높은 질문이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노력도 하셔야 되고 질문을 뭐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또 공부도 좀 많이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질문이 그렇게 좀 만만치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언어 반응 기술에서는 내용의 재진술, 했던 말을 다시 상담자가 재정리해서 표현해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은 탐색을 촉진시키고요. 내담자가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그리고 요약해서 정리해 주니까 또 그 내담자가 중얼중얼 말했는데 또 뭔가 정리되는 느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내용의 재진술은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감정의 반영. 그 부분은 당신은 뭐라고 느끼는군요. 뭐라고 느끼시는군요. 그럼 마음이시군요. 라고 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 감정을 반영해 주는 건데 정확히 내담자가 이런 감정이었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려주면서 이제 다시 한번 내담자가 다시 한번 이분이 잘 듣고 있구나, 또 내 마음을 읽어주고 있구나, 공감해주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비언어적인 어떤 참고. 그래서 그 비언어적인 행동을 또 적절하게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뭔가 다리를 막 떨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 혹시 뭐 불안하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언어적인 행동을 적절하게 이렇게 읽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담자가 아닙니다 하면서 뭔가 또 할 수 있고, 네, 지금 사실 이런 부분에 좀 고민입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또 다리 떠는 걸 멈춰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한 요약하는 부분들인데요. 상담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정리하고 통합하는 그런 부분들이 요약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석도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가설의 형태로 혹시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뭔가 이렇게 상담자가 굉장히 신뢰관계가 형성했을 때 적절한 해석을 해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또는 진전시킬 수도 있고, 또 너무 해석이 그냥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딱 그렇게 해버리면은 내담자가 뭔가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해석을 내버렸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노력을 안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 해결에 전진도 될 수 있고 방해도 될 수 있으니까 이 해석은 굉장히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가설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게 좋아요. 당신은 반드시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만약 선생님이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좀 뭔가 단정 지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뭔가 가설 형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개방적인 형태로 받을 수 있지 단정 지어서 말하면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가설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직면하는 부분들도 이 언어 반응 기술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담자의 불일치나 모순에 도전하는 거죠. 막 이 자녀에게 막 야단치고 막 화를 내고 때리지만은 마음 가운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이 사랑하는 마음을 좀 표현을 좀 더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죠. 그러나 보면은 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사실 모순이 필요한 모순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곡, 회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계속 뭔가 게임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속임수나 핑계 이런 부분으로 하면서 애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피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부분이 직면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자녀에게 그렇게 화를 내시고 하시는데 혹시 선생님이 어릴 때 부모님은 좀 어땠을까요? 이런 부분으로 한 번씩 좀 직면을 해보게끔 해주는 거. 사실 나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나를 엄하게 기르셨다. 사실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냥 자기 자녀한테도 그냥 사랑의 편보다는 야단치고 그냥 이렇게 모질게 대하고 그렇게 강하게 키워야 된다. 왜냐?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불일치나 모순 부분에 있어서 탁 직면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또 물론 이렇게 신뢰관계가 형성됐을 때 하는 부분들이죠. 늘 직면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주의 깊게 사용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자기 노출입니다. 자기 노출은 관계 형성에 굉장히 도움되기도 해요. 자신의 사생활을 내담자에게 좀 노출하는 겁니다. 긍정 노출, 내담자 관점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아이고, 저도요, 마찬가지로, 뭐, 실패도 해봤고요. 아이고, 그때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저도 그때 한번 패배감, 막, 자존감도 무너진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내담자의 관점을 지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선생님도 등산했을 때 기분 좋았나요? 저도 무슨 산 들어갔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와, 정말 그때는 그때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 그런 부분들이 긍정 노출, 부정 노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내담자의 어떤 관점을 지지하고 강화를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자기 노출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거는 이제 상담일지가 있는데 적절하게 이 상담일지를 작성해 보시면서 직접 상담해 보시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피드백 그렇게 한번 정말 그 뉴로 피드백을 하시면서 상담을 하면서 적절하게 이런 일지를 써 온다면은 굉장히 이 뇌파 심리 상담사로서 두 가지 영역을 다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로서 자리매김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됐어. 잘하지?